2025년 말 아주 위험한 그놈이 출소했습니다. 연쇄적인 절도, 강도, 성범죄를 저질러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한 장기 미제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제주에 살고 있습니다. 장기 미제 살인 사건과 연결된 여러 범죄들, 그리고 최근까지 이어진 그 범죄, 지속적으로 낮은 형량만 나와서일까요? 그놈의 범죄는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주 위험한 놈이 세상에 또 나온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상세히 전하고 싶습니다. 토요사건 팩트, 제주 관덕정 미제 사건 용의자 김씨의 범행들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에 제주 관덕정 미제 살인 사건, 이런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8월 14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인을 검거한다고 하더라도요, 혹은 범인이 스스로 내가 범인이에요 라고 하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내용으로 재판대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미제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김씨가 정말 맞을까에 대한 부분 하나, 과거에도 한번 진행했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이 사건과 별개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관덕정 사건만 제외해놓고 났을 때 나머지 사건에 대한 피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심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연속적입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함께 의견도 구하고 우리의 기억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한 사건들, 그리고 그 유사성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개탄스럽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이름조차 사진조차 공개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범죄를 최근에 저질러서 이번에 출소했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뿐입니다. 자, 그럼 김씨가 정말 이 사건, 장기 미제인 관덕정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맞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당시 상황에 대한 모습이 남아있는 건 많이 없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대부분 있는데 함께 구글어스로 현장 지도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덕정, 제주시에 가게 되면 있는 문화재입니다. 아마 관광지로서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요, 지금 중심부에 있는 관덕정, 그리고 위쪽에 있는 부분이 과거에 다시 만들어진 곳입니다. 자, 밑에 쪽에 있는 게 원래 있었고 위쪽에 있는 부분이 공사가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인 97년 이 주변부 전체가 다 펜스가 쳐져 있고요,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복원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자, 위치 자체도요, 네, 제주시 쪽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큰 길가고 뒤쪽으로는 좀 작은 골목길이 많이 있는 것으로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 당시입니다. 1997년인데 이곳이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한 목격자가 용돈벌이를 위해서 아침 7시에 공사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해서 일찍 오고 눈에도 좀 띄고 일감도 잘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공사 현장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눈앞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목격하게 됩니다. 펜스 쳐져 있는 사이 큰 나무 밑에 술 먹고 자는 남잔가? 가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여성이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깜짝 놀라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불과 약 40m 정도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 가서 신고를 했죠. 현장은 난리가 납니다. 사람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망했던 시신의 상태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함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거의 반나체의 상태였고요. 그리고 훼손 흔적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부분과 관련되어서 좀 과도할 정도의 훼손 흔적들이 보였던 것이었죠. 위덧 자체도요, 위로 벗겨서 어깨에 걸려있는 상태 있죠. 그 상태였고 바지도 무릎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경찰은 현장을 보고 하고 놀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던 시점이 7시에서 8시였죠. 그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 새벽 시간에 이 시신이 발견된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서 이상하게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서 기절해 있었던 사람의 신고가 있었거든요. 자, 분명 시신이 위치했던 곳은 펜스 안쪽이었죠. 펜스 바깥쪽에 한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벽 3시 무렵이었죠. 50대 여성이었는데요. 근처에 술을 먹고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고 병원으로 옮겨서 정말 다행히도 생명의 지장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한쪽 눈이 실명되셨죠. 기억을 못하십니다. 아니, 그냥 가고 있었는데 누가 그냥 갑자기 때렸다.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통 때린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걸로 때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강하게 가격을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위치가 애매합니다. 관덕정과 공사 현장, 그 사이의 길에서 발견된 50대 여성,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죠. 그리고 펜스 내에서 발견된, 아침에 발견됐죠, 시신 한 구. 우연일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이게 우연이 아니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의 신원조회를 바로 확인했거든요. 이 둘은 함께 근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제주에 있는 한 업소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인데 다행히 생존하신 50대 여성 현 씨가 그 업소의 여성 주인분이셨고 거기서 종업원으로 일하셨던 분이 32세 피해자 고 씨였습니다. 이들은 당일에도요, 영업을 마치고 새벽 3시 무렵 비슷한 시간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고 관덕정 앞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관덕정 앞이 큰 길이었죠. 큰 길 쪽으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으슥한 데로 가면 좀 무서우니까 일부러 그렇게 내려서 가시다가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과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CCTV는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요.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생존자가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 현 씨였죠. 현 씨의 말에 따르면요, 당일의 기억입니다. 97년 8월 14일 광복절 전날 새벽 3시경에 영업을 마치고 함께 택시에서 내렸고 걸어가고 공사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게 답니다. 폭행의 흔적도 봐도요, 안면부,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심할 정도의 폭행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망하신 고 씨 같은 경우에도요, 끔찍한 훼손이 있었을 뿐더러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얼굴, 머리 부분에 집중적인 상처가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걷고 있었죠. 범인은 이 둘을 동시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세 고 씨만 펜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50대 현 씨는 그 자리에 그냥 두고요. 이걸 잘 생각해보면 아무리 새벽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이동하고 유동인 거 있을 수 있으니 범죄가 발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데요. 펜스 안쪽으로 둘 다 옮겼다라고 한다면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겠지만 한 분은 그대로 두고 한 명만 이동시켰다라는 게 사실 되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빠르게 범행을 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는 대목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펜스 안쪽으로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끔찍한 행동을 왜 했는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죠. 현장에 대한 흔적은 남은 게 과연 없었을까요? 남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일단 펜스 안쪽에서 발견됐던 32세 고 씨 옆에는 쇠파이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쇠파이프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 쇠파이프로 폭행을 했구나. 범행 도구구나. 근데
실제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게 되면 둥글고 긴 단단한 물체로 폭행을 당했다가 아닙니다. 각이 있고 날이 있는 물체로 둔기 같은 걸로 공격을 당했다는 게 사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직접적인 범행 도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위험용일 수도 있고요. 다른 증거는 없었을까요? 두 피해자 모두 손에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요. 분석 결과 이 혈흔은 전부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아마 공격당한 직후에 피해 부위를 만지면서 묻었던 혈흔일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것처럼요. 범인의 흔적은 아예 없었습니다. 쇠파이프에서도 지문이 따로 발견된 게 없었고요. 남은 흔적이라고는요. 이 사건이 발생된 약 180m 떨어진 그 울타리 근처에서 뭔가 불에 탄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 거기에 피해자의 가방, 그리고 피해자의 통장, 그리고 지갑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유일하게 사라졌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건 단 두 가지. 피해자의 돈과 피해자의 핸드폰, 이게 다였습니다.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왜 공격을 했을까? 다른 흔적들은 없을까를 찾아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불태웠던 곳 있죠? 그 근처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관덕정 근처에서도 그 담배개비가 동일한 게 발견이 되었죠. 아마도 범인이 담배를 피면서 대상을 물색을 하다가 공격을 했고 범행이 끝나자 유류품들을 태우면서 거기서 담배를 핀 게 아닐까 정도에 대한 추측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이요. 범인 좀 이상하죠? 뭐가 제일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드냐면 범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범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발생해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아는 사이일까라는 느낌부터 먼저 찾아보잖아요. 그걸 면식과 비면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때 아는 사이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아는 사이였다면 분명 자기한테 금방 모든 것들이 쫓아 들어올 겁니다. 수사 대상 자체가 좁혀지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시신이 발견되는 시간 자체를 늦춰야 될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시신이 늦춰지게 발견되는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죠. 또 하나, 유류품을 태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류품이 다 탄 것도 아닙니다. 유류품을 가져가서 태웠다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지웠다라고 했을 때 피해자의 옷가지나 다른 부분이었다면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싫어하는 면식관계인가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피해자는 밖에 그대로 두고 있었죠. 32세 고씨만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것, 들통나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아, 상황만 놓고 보면 비면식범이구나.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럼 모르는 사이에서 이런 공격을 왜 가했을까? 추측해볼 수 있는 건 그 근처 어딘가에서 범행 대상 물색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뭔 계획은 했을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 가서 공격을 가했습니다. 공격을 가한 상태에서 어떤 목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고씨를 이동시키고 난 뒤에 이상한 가학적 행위를 하고 금품을 탈취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아, 이상성. 뭔가 좀 이상한 범행, 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자, 그리고 강도 범행을 자주 저지르는 자, 이 정도의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비면식 상태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범했습니다. 사실상 범행 현장에서 유류품을 불태웠다라고 얘기한다면 담배꽁초도 태웠어야 되거든요. 자기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는데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멍청한 걸 수도 있고요. 자기는 이 사람들이 발견돼도 노출될 이유가 없다라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도리어 이걸 더 거꾸로 생각하면 비면식 관계인데 이 정도 대범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얘 초범 아닌 겁니다. 여러 번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확률도 매우 높은 상태였죠. 자, 그런데요. 범인은 검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미궁에 많이 빠졌거든요. 목격자도 제대로 발견되지가 않았고요. 자, 그런데 사건 발생 23일 차였습니다. 97년 9월 6일 사건이 발생했던 시각과 비슷한 새벽 4시 20분경부터 경찰서에 전화가 올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관덕정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 전화를 해서요. 경찰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살인범이다. 니들이 아무리 뛰어봐야 나는 날고 있다. 못 잡는다.
자, 그리고요. 전화를 끊고 10분 뒤에 또다시 전화를 걸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건 범인이다. 관덕정보다 더 크고 더 센 사건을 일으킬 거다. 하고 꺼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약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전화를 계속해 댑니다. 무려 이날 하루만 5차례 전화를 걸었죠.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관덕정에서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 전화가 제주시청이었습니다. 직선도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공중전화마다 들어가서 1시간 20분간 전화를 걸었죠. 이거 그냥 도보로 걸으면 약 3-40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경찰 농락한 거죠.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경찰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수사를 아예 놓은 게 아니고요. 용의자가 없다 보니까 범인의 느낌, 범인의 색깔이 과거에도 이런 유사 범죄를 저질렀을 것 같고 연쇄적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강도와 그런 성범죄와 관련돼서 연관이 되어 있는 최근 사건들을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비슷한 지역에서요. 한 집에 건장한 남자 하나가 들어와서 길을 물어보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상상하지 않고 대문을 잠궈놓지 않고 계셨던 한 여성분이셨는데요. 길을 물어보는 줄 알고 대꾸를 했더니 갑자기 다짜고짜 자신을 폭행을 하고 손에 든 흉기로 위협을 하면서 밭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끔찍한 행동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도망쳤죠. 그렇게 신고를 했고 한 남성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이 남성입니다. 자, 이 남성은요. 뭔가 전과가 말도 안 되는 전과였습니다. 제주시 출신인데요. 자신의 고향에서 1987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쇄적인 그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처벌이요? 엄청 약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전과를 확인해 봤더니 97년도 7월에는 강도 및 현금 갈취, 97년 8월에는요. 강땡 미수 사건, 그리고 97년 9월에도 강땡 미수, 97년 10월에는 현금 갈취 및 살인 협박, 전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범죄가요. 돈을 빼앗는다. 그리고 끔찍한 행동을 자행한다.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유사하죠. 자신이 어떤 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들어갔다 나와서 일자리를 옮기고 계속 연쇄적인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자, 이미 이 사건을 계기로 검거가 되어 있는 상태였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는데 너무 유사하다 보니까 경찰은 가서 물어봅니다. 관덕정 사건 너지? 네가 한 거지? 근데 김 씨가요. 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확인했거든요. 관덕정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항상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 근처에서 일을 발생시켰는데 너무나도 공통점이 많았죠. 근데 진짜 대뜸 지가 했다고 해버립니다. 그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화 있죠. 그 전화도 자기가 한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만 믿을 수 없죠. 현장에 묻었던 지문 조회를 함께 해봤더니 일치합니다. 전화한 사람 김 씨가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김 씨가 자기 스스로 얘기한 것도 맞다라는 겁니다. 자백을 하면서 자기는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신문 보고 알았다. 착잡한 마음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 경찰에 전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도요. 자기가 과거에 3년간 사귀었던 첫사랑이 있는데 자신을 배신한 뒤로 여성에 대한 증오심과 분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그 증오심을 모르는 여성에게 풀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마음대로 막 그런 끔찍한 행동을 하면서 괴롭히고 성취욕 정복감을 느끼고 싶은 그런 이상한 새끼였던 겁니다. 자, 자백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현장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1997년이죠. 제가 현장 검증을 얘기하면 야, 이거 경찰이 이것도 억지로 끼워 맞추고 한 거 아니야?
우리 다 그런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 검증에 대한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지역 기자들도 다 같이 가 있었고요. 현장 검증의 방식은 어떻게 되었냐면 경찰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경찰이 아는 정보는 뭐밖에 없죠? 사건 발생 현장지에 대한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보도에도요,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가지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는지 모르니까 강제적으로 짜맞추기식으로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기억나는 대로 해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가 아니고요. 너가 기억나는 대로 해봐. 근데 김 씨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요, 사건 현장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자기가 그날 술에 취해서 배회하다가 가방을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었다 해서 1차 사건 발생했죠. 두 여성이 걸어가고 있는 그 관덕정 옆에 공사 현장이었죠. 돌을 들어서 둘을 가격을 했다. 근데 현 씨는 바로 쓰러졌는데 고 씨는 무언가 바로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길래 또다시 때리면서 구타를 가했고, 그 다음 쓰러진 여성을 끌고 펜스 안으로 들어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뺏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다. 돈을 챙기고 나머지는 불태웠다. 그리고 얘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펜스를 뛰어넘었는데 뛰어넘을 때 그 앞에 승합차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밟고 넘어갔다. 그리고 그걸 도망가다가 새끼 발톱이 빠졌다. 이런 진술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자, 근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얘기한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색깔의 옷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지까지도 전부 다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요, 언론 보도에 안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에요. 당시 언론 보도에 어디에도 나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리고 범행 순서와 방식에 대한 부분은 경찰도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또 하나 범행 도구를 경찰은 처음에 뭐라고 판단하고 있었죠? 쇠파이프. 근데 정밀 감식을 해보니까 쇠파이프랑 일치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가 따로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쇠파이프가 아니라 김 씨가 돌로 했다. 예, 둔기요. 뭔가 날카롭고 표면이까지 좀 뭔가 좀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평평한 부분도 있는 묵직한 둔기, 돌이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들인데 이걸 그대로 김 씨가 다 얘기를 한 상태였던 거죠.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있는 내용일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경찰도 모르는 걸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 막바지 때였습니다. 갑자기 김 씨가 모든 사건을 뒤집어 버립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니네가 지금 나 잡았던 앞선 사건, 연쇄적으로 발생했던 그 강도랑 그 강땡 사건들 있죠. 그것도 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나 억울하다. 현장에서 갑자기 돌변해 버립니다. 황당한 상황이죠. 모두가 아니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 관덕정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가 진술을 번복해버리는 바람에 기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괜히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무죄 나오면 나중에 증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일사부질의 원칙상 죄를 물을 수가 없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건은 기소하지 못하고 나머지 사건들은 자기가 아니라고 했지만 모든 물적 증거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저 이거 유죄 판결문 확보를 했거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유죄 판결문을 같이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판결문이요, 관덕정만 빠지고 나머지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광주 고등법원이라고 써있죠. 네, 1심에서 강땡상해, 강땡치상, 준강도, 절도, 폭력, 이런 죄명으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파기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연쇄적으로 다녔는데 그거를 파기시켜서 징역 8년으로 변경했습니다. 화나실 수 있거든요. 감형한 이유를 같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 10년에서 10년도 적은 것 같은데 8년으로 감형시킨 이유는요,
강땡 사건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그래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얘기하는 건 인정된다. 형량은 8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도 이걸 통해 이 정도의 내용만 나왔죠. 물론 판결문의 내용이 공개가 된 적은 없지만 그렇게 그는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우리는 한 가지 알고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연쇄적으로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연쇄적으로 저지르다가 검거돼서 징역 8년인 겁니다. 질문입니다. 얘 출소해서 조용히 살았을까요? 과연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아왔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믿질 않습니다. 이런 애들 연쇄범죄 멈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자, 증거가 없었던 사건, 그렇게 미궁으로 빠진 관덕정 사건. 결국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들은 무조건 김씨가 범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로 공소시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씨는요, 당연히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사실 그 부분입니다. 현장 유류품이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유전자와 관련돼서 증폭 기술이 있다 보니까 소량의 증거만 남아 있더라도 입증이 가능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공소시효 전의 기준입니다. 당시에 범인을 잡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유전자 감식을 하기 위해 쓰는 유류품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해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류품이 다 소실된 상태다 보니 더 이상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던 상태였죠. 자, 김 씨는 그러면 그 이후에 조용히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김 씨의 범행 스타일은요, 매우 간단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왜요? 술 먹어야 돼서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구합니다. 일자리도 자주 옮겨 다니거든요. 자기가 버는 돈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면 어떤 범행이든 저지릅니다. 강도. 거기에 항상 끼는 게 뭐였죠? 강땡 사건이요. 얜 이러고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김 씨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가 한 가지 좀 특이한 내용을 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김 씨의 말도 안 되는 그 욕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김 씨가 2018년 8월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살고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2018년 5월 30일 날 자기랑 같이 이제 양어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티모르 국적의 외국인 있죠. 같은 방에 살고 있었는데 직원 숙소. 그 사람 체크카드들을 훔칩니다. 왜냐면 유흥비로 쓰려고요. 해서 그 사람이 일 나간 사이에 그 체크카드를 가져가가지고요, 밖에 나가서 ATM기로 인출을 합니다. 그날 하루에만 인출한 게 무려 1,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흥으로 다 탕진합니다. 얘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관념이 없는 애입니다. 자기의 유흥비, 그거와 관련된 거면 절도, 사기, 뭐든 다 하는 애였던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처벌받고 2019년 6월 6일날 출소한 사실도 확인됐고요. 2016년과 2018년에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 처벌도 확인한 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2019년 6월 6일날 출소했습니다. 얘 조용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얘 더 시끄럽게 살았습니다. 2020년 1월 30일에 김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6년입니다. 죄명은 강땡 등 상해, 특수강도, 감금입니다. 출소한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은 2019년 11월 9일 오전 9시 40분에요. 제주시 그 밀감 있잖아요. 거기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시던 54세 피해자를 보고 나쁜 짓을 할 마음을 먹고 들어갑니다. 주변에 있는 흉기, 그 자르는 가위 있죠, 귤 자르는 그 가위를 들고 위협하는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합니다. 폭행을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골절부터 큰 상처를 입은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폭행을 다 하고 강땡이 마음처럼 안 되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돈 내놔라. 그래서 현금 50만 원을 빼앗고 그 이후에 창고 안에 계셨죠. 창고 밖에서 자물쇠를 걸어놓고 감금시켜놓은 대로 도주했습니다. 얘가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돼서 2020년에 재판을 받은 겁니다. 똑같죠. 과거에 저질렀던 연쇄 성범죄와 김 씨는 2020년에도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면요? 돈이요. 대상자 누구죠? 지나가다가 보이는 아무나요. 주변에 사람만 없으면. 그리고 어떻게 하죠? 비면식 관계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감금하고 폭행하고 다 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뭐하죠? 도주합니다. 이 범행으로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불과 몇 달 전 출소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가 되었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김 씨의 범행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김 씨의 범행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1987년부터 연쇄적이었습니다. 언제 멈췄냐? 감옥 들어가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너무 적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또 나오죠. 그리고 범행을 치고 또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 김 씨가 이제 이러다가 진짜 세게 범행 치면 그땐 오랫동안 가둬두겠죠. 하지만 끔찍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고위험군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얘 또 범행 저지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면요? 술을 먹는다. 돈이 부족하다. 주변에 사람이 없다. 여성이 1명 내지 2명. 이렇게 조용히 있다. 공간이 있다. 바로 저지릅니다. 관덕정 사건. 본인이 범인이다 라고 했다가 뒤에 모든 거를 다 뒤집었던 내용입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관덕정 사건도 너무나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사건 당시의 몽타주 정말 닮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약간 나이를 먹었을 때의 모습으로 좀 바꿔서 나온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살이 찌거나 혹은 뭐 특정 부위가 조금 변형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눈썹의 모양, 눈매, 코의 모양, 입술의 모양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김 씨는요 28년 전에 이 몽타주와 매우 똑같습니다. 눈썹, 코, 입 너무나도 비슷하고 똑같다는 느낌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본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범인인데 증거가 없어서 못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세상에 나왔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출소했습니다. 인권 문제입니다. 인권위에서는 이름도 아무것도 공개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연쇄 범죄자인데 솔직히 굉장히 걱정됩니다. 제주시에 사시는 분이나 혹은 제주에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면 알림이 어플을 통해서 힘드시겠지만 제주시 쪽에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략적인 죄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 죄명이 밑에 하단에 이거 인물들마다 적혀 있거든요.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알림이 왜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위험한 새끼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고라도 피해라기라도 해야죠. 생긴 거 특징이 있던데 그거라도 말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전 지금도 되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거면 왜 만들어 놓은 건지도 모르겠고요. 주변 많은 분들께, 특히 제주시에 사시는 분들께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관덕정 미제 살인 사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김 씨가 범인이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또 끝으로 김 씨가 이대로 활개치고 다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토요일 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